이제 발표 발제문이 이게 프린트로 된 거하고 약간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건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순서를 좀 바꾼 게 있어서 그거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프린트 된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해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미술관 이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미술관. 그렇죠.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통 20세기에서 규정한 미술관의 정의고요. 그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유네스코에서 그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내렸는데 그거는 결국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미술관 규정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제안을 좀 했는데 발표하다가 제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미술관이라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이 중심으로 이뤄나가는 방향이 가장 좋겠다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거제시에서는 지금 인구가 자꾸 이제 조금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청년 인구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 그건 아마 대한민국의 농어촌의 모든 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좀 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어떻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넘길까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건방지게 이렇게 좀 썼어요. 미술관이 부재한 거제시.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다 얘기를 안 해도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총 23만 인구가 2024년도 4월달 우리 시청 행정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구동 구면으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보면 한반도 남쪽 완전 끝자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면 끝자락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따로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연히 제가 언론 사이트를 좀 가서 좀 뒤져봤는데 언론 사이트에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2023년도 7월 25일 뉴시스라는 언론사인데 언론사의 신정철 기자가 이렇게 주제를 내 가지고 간단하게 사진하고 이거 같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이제 미술관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경남 도립 창원에 있죠. 그래서 창원에 있는 경남 도립미술관의 본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거론이 돼서 나온 거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골자는 뭐였냐면은 문체부 통계에 따르면은 경남의 시군 평균 생활문화시설 수는 25개로 도내 중부권 55개, 거제를 포함한 남부권,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거제를 포함한 남부권은 14개로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거제시가 중부권에 비해 문화 기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거제시가 미술관이 부재한 이유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거제 시민들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래서 거제의 미술관 관리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돼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보니까 2023년 7월 도립미술관 거제 분관 유치 서명 운동을 해서 5,700여 명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명부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을 했고 지금 여기에도 아마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를 포함해서 도내 남부권과의 문화시설이 평균에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거제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수도권과 도시 중심으로 문화공간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도내와 시에서도 뭐 지역이 좀 나눠져 있을 텐데 거기에 낙후된 지역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에서 소외됐으면서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그러면은 거제시 미술관 건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비교를 좀 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남쪽끝 섬의 도시로서 경상남도에 편입된 거제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남북권 도민들의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문체부 통계적으로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 인접도시 미술관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저는 지금 그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의 그 현대미술관 건립할 때도 자문단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부산도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서부상권에서는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낙후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부산시에서 미술관을, 즉 현대미술관을 서부상권에다 뒀어요. 그래서 낙동강 쪽에다가, 그럼 거기 울습도 회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지금은 거기 그 지하철이 이제 공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접성에 대해서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좀 봅니다. 또 그쪽에서는 또 김해공항으로 해서 통해서 또 나갈 수 있는 루트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산에는 뭐 인구가 요 정도인데 부산 시립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이 생겼고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이 우후죽순서로 계속 생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산에도 보면은 문신미술관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법인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문신미술관은 전국적으로 조각 분야의 작가들을 수용을 합니다. 수상을 하면서 그 작가들의 전시를 해가면서 일어나가 있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또 하나 양산에서도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 김해 같은 경우는 클레이 아크, 아무래도 이제 그 도자 쪽에서는 또 그쪽이 또 많이 하고 있어서 클레이 아크 김해미술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지금 자리를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2024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이것도 이제 한중일 이렇게 3개국이 이제 묶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그 요번 2024년도에는 이제 김해가 선정이 돼서 그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또 클레이아크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거기 시내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원, 사실 여기서 창원까지 가려고 하면 좀 복잡하죠. 창원에 가서 보고 오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창원에 계신 분들이 거제까지 와가지고 미술작품을 보거나 혹은 문화관광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역차별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창원시에는 경남 도립미술관이 있고요. 창원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 여기서 보면 33만 정도인데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 물론 이제 이성자 미술관 그 처음 했었을 때 저희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좀 가서 보니까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작품 전시하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그냥 이성자 갤러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주 시립미술관을 따로 줘라.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시너지를 같이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마 무산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큐레이터도 활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영하게 되면은 뭐 워낙 또 유명한 그런 쪽인데 통영은 11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 오칠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전형림 미술관, 그래서 그쪽에 인물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미술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틀을 잡을 때 국립현대미술관을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립미술관,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이렇게 순서를 좀 잡고요. 직책에도 변화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실 그 부산은 그 동부상권하고 서부상권의 갈등이 심해요. 저는 이제 서부상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동부산 쪽으로 가게 되면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고 계신, 죄송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이제 홍태아트센터인데, 홍태아트센터는 그 부산 문화재단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공장지대입니다. 만들 때 제가 이제 기본 컨셉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거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구청이죠. 사구청 땅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설을 질 때는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들어갔고, 질 때는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매년 유입을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거기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공장지대에서 나오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작품을 할 수 있는 활동 방향으로 좀 갔었던 거였고, 제가 처음에 요거를 그 기본 틀을 좀 잡아줄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잡아줬는데, 하나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뛰면은 사실은 그 사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 사구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자. 그러면은 사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자.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뒀냐면은, 작가들이 와서 그냥 움츠려들어서 있지만 말고 거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리고 공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 자리가 자체적으로 명품 공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활성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홍티예술촌인데, 홍티예술촌은 그 바로 옆에 떨어져서 한 800m 정도, 한 600m 정도입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 공장지대 안에다가 이제 이거 빈 건물을 갖다 활용을 해서 사구청이 운영 주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작가들을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청년 작가들이고요. 그리고 청년 작가를 처음에 유입을 했었을 때는 어떤 걸로 줬냐면은, 사하구에 거주돼 있는 사람, 사하구에 거주돼 있는 예술가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이 여기 출신들이 다른 지역하고의 연결 코드를 많이 만들어낸 게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었는데, 첫째는 무지개 공단입니다. 여기가 공단이에요. 공단 지역에 저녁 때만 되면은 으스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요. 거기서 다대포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가지고 낙조 보고 사진 찍고 오지, 여기는 절대 들어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됐고, 일단 색깔이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자문단 분들한테도 그 물레동이라고 그래서, 서울 아마 얘기를 좀 하실 텐데, 물레동 하면은 그 결국은 철공소지 않습니까? 철공소. 이제 철공소 거기에 그 서울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 놨냐면은, 그 하나의 그 공간을, 문화복지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철공소 하시는 분들하고 상업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핫플레이스가 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약 200명의 100개의 작업실이 있고 200명의 예술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퍼졌냐면,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올트론 영화 아저씨에서도 나왔고요. 특별시민, KBS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등의 촬영지로 계속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나오시마에 대한 것은 여기 거제시하고 거의 비슷한 그 자연적인 조건이기는 한데, 2006년도인가 2005년도 때, 그때 이제 제가 일본 출장을 가면서 여기 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촌장하고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도 촌장이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나오시마 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워낙 환경 오염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술의 섬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할 때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생들 그 학교에서 쓰는 그
잡지 같은 거, 그다음에 교과서를 필요한 그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그 촌장님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미술관 하나 짓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는 그 안도 타다오라고 그래서 건축가인데, 건축가 지금 현대 쪽으로 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유명한 건축가죠.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중해 미술관 요건데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을 짓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베네스 하우스가 생기고요. 이후환에서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작가신데, 그 이후환 미술관이 계속 연달아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일 코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2박 3일을 머무려야 되는 건 코스고, 그럼 숙소 안에도 이제 작품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가보는 동네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가 결국은 폐기물로 방치된 섬 전체였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지대가 좀 있었고, 공장지대가 빠지고 나가니까 이제는 섬 전체가 이제 완전히 몰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예술의 섬으로 변신이 된, 현재는 그렇게까지 좀 더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될 텐데요. 첫째는 우리 거제시에 아마 이거는 고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남 도립미술관 분원일 것이냐, 아니면은 거제시 자체의 미술관이냐, 이 두 관점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보면은 결국은 미술관은 거제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21세기 유네스코에서 정한 미술관의 규정입니다. 또 문화관,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으로도 연결을, 영향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여기 네 개 정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은 거기에 이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자체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항상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 중심에서 시 중심의 문화복지 전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미술관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와서 전시를 하고 오프닝 딱 하고 그러고 나면 끝이거든요. 미술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시할 때 오프닝 딱 끝나고 나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주말에 가서 보게 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요새 많이 쓰는 게 무료 관람, 이런 거를 좀 쓰거든요. 그럼 언론에서 써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 전시는 총 관람객 수 몇 명이야,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연동한,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 중심으로 변화를 하면 좋다. 그 세 번째는 전시 중심에서, 전시라는 것은 작가들이 작품을 해서 운송을 해서 갖다 놓고 공간에 맞춰가지고, 공간에 DP라고 하는데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뭐 안에 있는 작품과 작품끼리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전문가들을 위한 공간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은 거기를 차라리 작가들이 들어와서 창작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게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 중심에서 창작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술가들이 모이면은 그 자리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촌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나 도에서는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지역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세금이 많이 거쳐요. 그 원리로 해서 갔었어요. 그게. 근데 이것을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창작을 활동할 수 있는 창작촌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것이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창동과 고양이라고 해서 아주 외곽이죠. 외곽에 창작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해외 작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난지 창작 스튜디오라고 해서 옛날 쓰레기 하치장이죠.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해요, 거기서 아예. 그다음에 경기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안산이 이제 그 두 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안산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거기가 옛날 그러니까 공업학교죠, 공업학교. 근데 그게 이제는 학생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합쳐놓고 그 공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경기 창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인원수가 들어오는 인원수가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그 옆에가 포도밭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상품들을 예술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경기도립미술관입니다.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청주에서도 청주시립미술관을 만들고 그 바로 앞에다가 청주 창작센터를 또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상남북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게 없어요.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창작센터, 즉 창작센터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창작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북도 이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존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바로 요건데요. 거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제언을 좀 드릴게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좀 될 텐데, 첫째, 거제 시립미술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제 그 경남 도립미술관 본관이 아니라 거제 시립미술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제 문화복지에 관계된 것이었고, 문화복지라는 건 문화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2배 이상이 좀 커지는 건데,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거제 시민이 함께 하는 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기획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거제 시립미술관이 운영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미술관 어디든 다 있거든요. 시 하면은 보통 그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시립미술관은 인구 대비로 평가를 좀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12만 명에서 15만 명당 미술관이 하나가 있어요.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그렇게 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20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시민이 같이 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빈 공간들 혹은 빈집들이 좀 많을 텐데 아까 부산에서 사례를 좀 봤듯이 홍티 예술촌이나 홍티 아트센터 그것도 이제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을 갖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쓴 거였는데 거기에 창작촌을 만들고 그래서 창작촌에서 운영 주체를 누가 갈 것이냐 이제 여기 아마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 이쪽에서는 결국 문화재단에서 많이 해요. 문화재단에서. 근데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산을 가지고 푸는 기관이지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촌 운영의 주체가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제시 문화복지를 실천하는 미술관으로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요건데요. 예. 지금 뭐 우리 김과야 선생님께서 네, 이상입니다. 예. 발표에 써주신 김성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신영남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장을 보면 50페이지가 좀 넘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려하고 계신데 우려하더라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해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욱술도대교, 신항의 대교, 거제터널, 거제해저터널, 중숙도터널, 거가대교 하고 마지막 터널 명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면서 74km 2시간을 오다 보면 우리 이제 부산에서부터 경남도까지 오는 해안선을 다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놀라는 게 이렇게 절경일까? 너무 멋진 도시이고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시청을 딱 들어서기 전에 6.25 발발 74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근데 저희가 100년을 꿈꾼다니. 과연 74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74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74살, 당연히 74살이실 텐데 그분이 상상하셨던 미래가 현재 이 모습일까? 아마 상상조차 못하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꿈꾸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려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제가 산업, 경제분과인데요. 그러다 보니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은 굉장히 예술적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이제 귀를 열어도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 장을 넘길게요. 일단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전체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수혜주 운하에 뭐 에버 기분호가 뭐 길막을 했네 안 했냐 아마 뉴스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 운하에 배가 섰는데 무슨 물류 대란이 이렇게 심화되었을까? 그래서 선박 하나가 그 수혜주 운하를 막으면서 얼마나 많은 운임이 뛰고 운임이 뛰니까 물건을 보내는 제조업체의 사장님들이 수출할 때 또는 수입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분담이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되게 상생의 어떤 또는 파급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요새 크게 하는 이슈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두 번째 B2C, 그린, 그 다음 위험 관리입니다. 이 디지털 물류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요새 뭐 챗 GPT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요새 보고서도 챗 GPT로 쓴다 그러죠. 저희 대학교에도 보면 이제 논문을 챗 GPT로 쓴 것 같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직업이 생겨난 게 챗 GPT에 출처를 달아주는 직업. 출처는 안 달려 나오니까 그만큼 오늘날 뭔가 AI 또는 IoT, 드론과 같은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해자되고 있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B2C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B2B 하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 간에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해서 기업과 고객 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직구 하잖아요. 해외 직구. 근데 옛날에 해외 직구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통관 세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테무나 또는 알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저가의 제품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는 저가의 제품을 사서 좋긴 한데 국내적으로 봤을 땐 경쟁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싼 제품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체가 아무리 싸게 해도 그걸 능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깥으로 나가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이런 다른 동남아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온다 하더라도 물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것만큼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이커머스이고요. 세 번째는 그린 물류입니다. 요새 탄소 중립 또는 이제 친환경, 이에 더불어 지속 가능성, 녹색 에너지 물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및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쇼어링, 뭐 니어쇼어링,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쇼어링은 원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던 동남아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통 리쇼어링이라 합니다. 이게 좀 촉발된 게 이제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난 이렇게 물류 세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제조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했고요. 이 니어쇼어링은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그 근방의 인건비가 싼 동남아 국가나 또는 유럽의 좀 저렴한 국가에 가는 걸 보통 니어쇼어링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추세에 따라서 해운 항만 또는 조선의 경기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엄청난, 물론 이제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 물류가 흐름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트럭 하는 그 기사들이 다 실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라 해서 퇴직금까지 두둑히 털어 보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트럭 기사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공항에 물건을 내려도 그걸 운송할 기사가 없어서 적체가 엄청나게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발 운임과 관련된 이 굉장히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번에 북한에 러시아가 이제 가서 협정을 맺고 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또한 이 물류 쪽의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 사태 때문에 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 가는 항만과 그 다음에 그 내륙 운송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파장으로 그 주변 국가로 루트가 변화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친환경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IMO, 이제 국제해사 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요. 이 국제해사 기구는 유엔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고 때에 따라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산화탄소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무조건 감축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 하면 특히 여긴 조선이잖아요. 그럼 친환경 선박을 건져야 되고 그 선박 안에 연료도 친환경 연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후에는 탄소 국경세를 만듭니다. 너희들이 탄소를 쓴 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제조해서 EU나 미국으로 보내던 제조업체들이 이제 EU 안에 들어가서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가 내가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핵심 원자재, 특히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이 EU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뒤에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망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어디 가나 요새 뭐 공기관 가면 ESG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환경에 대한 얘기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또한 2030년이 되면 모든 상장 회사들도 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이슈와 똑같은 내용이라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항만물류 연관산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인데요. 앞서 저희 그 자장분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럼 부산 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랑 물류 쪽에 어떤 이슈가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셔서요. 일단 거제에 딱 들어오면 제일 보고 싶은 건 관광이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너무 예쁜 절경을 보는데, 근데 우리가 관광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 산업 또한 발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게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 도시 또는 부산 신항의 배후 도시로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려면 이 배후 도시 안에는 산업이 일단 또는 기업이 집적화되어야지 파급 효과가 생기는데, 그렇게 치고는 거제시에 제가 막 요새 그 거제시청 이 포럼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DB가 생각보다는 제가 접근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룹핑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항만과 관련된 또는 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
관련된 업이 받고 있는 법령이 다 상해예요. 상해한 법령 하에 업종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관련된 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배후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책이 있느냐. 근데 그 사전에 앞서서 그러면 DB가 구축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뒤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 한 업종이요. 등록을 하는데 한 개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등록은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뭐 선박 관리하는 업체가 예선업도 할 수 있고요. 선용품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 얘기한 대기업들, 뭐 CJ, 뭐 이런 기업도 선용품 업체로 등록돼 놨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 통계 데이터가 굉장히 뻥튀기여서 기존의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오른쪽으로 보면 이 육상 쪽으로 움직임, 왼쪽으로 보면 해상의 움직임입니다. 즉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일스톤이죠. 가다 보면 필요한 업종이 감정도 해야 되고 항만 하역도 해야 되고 통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운송을 하는 거고요. 왼쪽은 배가 움직이면서 들어올 때 검량, 검수, 검역, 예선, 뭐 하도급, 항만 용역, 통신, 선박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도 가덕신공항이랑 또는 부산신항의 배후 도시로서 연관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육성과 그 다음에 지원책 그뿐만 아니라 DB를 이제 구축하는 작업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산업 연계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배후 도시로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산업 전환 맵,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고 해서요. 산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의 경우도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죠. 과거의 인력이, 기능 인력들이 재래식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이 과정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산업은 전환되는데 기업도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업을 전환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할 건데 그럼 인력에 대한 전환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의 이제 미래 사항을 봤더니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문화 도시입니다. 그 안에 산업 경제 쪽의 파트에 보면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거제시에서 그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보면 조선업에 대한 그 편중 산업 구조가 문제점이자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점일까? 애로사항일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이거에 너무 편중됐으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선 쪽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전환을 끌어낸과 동시에 그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산업 전환 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입니다. 물론 국토부나 해수부에서도 물론 산자부에서도요. 사람 중심 일자리, 뭐 스마트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양성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냐입니다. 왼쪽 아래에 그 모양 있잖아요. 집 모양. ITM입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전환맵입니다. 이건 전 산업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섹터별로 나눠서 이 섹터에 맞춰서 이제 이 그 커리어 맵을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직업별, 직종별로 상세 내역을 만들어서 DB화해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쪽에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자격과 어떤 이력을 통해서 다른 업종 또는 거기에서 기능화된 고도화된 전문 인력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실제 이제 뒤에 싱가포르 사례에서 이렇게 DB를 크게 3가지 영역에 맞춰서 4가지 하위 부문을 두고 있고요. 그 스킬에 대한 트랙을 굉장히 상세하게 DB를 모든 전 업종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전직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원해 줄게가 아니라 DB를 바탕으로 해서 너가 이쪽 업종에 가려면 이런 자격과 이런 능력을 요구하니 이거를 꼭 교육을 받으세요. 또는 이로 가는 거에 대한 이력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합니다. 특히 조선 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외국 현지에서 도색공이나 배관공, 뭐 영적공 등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시는 분께 그러면 거제에 갔을 때 어떤 걸 좀 건의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조선에 대한 인력
특히 기능 인력을 해외에서 거의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을 해올 때 현지에서 거제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못한다. 돈 때문에 못하니까 그 동남아 현지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조선 산업에 대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거제에 있는 다양한 분야 안에서 또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해양 인재를 위해서 그랜드 투어입니다. 앞서 관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관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산업과 연관되어서 교육이 이어집니다. 실제 제가 작년에 이제 여기 한국해양대학교 옆에 클러스터 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환경교육원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랜드 투어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 과학, 물류,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익히는 거죠. 루트별로.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예를 들면 뭐 오션 그랜드 투어, 역사 문화 프로그램에서 해양박물관 가고 해양대학교 해양환경교육원이 순차적으로 뭐 6시간, 4시간, 한나절, 반나절의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6개 구군에, 부산에 16개 구군의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서로 보겠다고 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거제시의 경우도 관광하고 그냥 떠나고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산업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계속 들으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 대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기 옆에랑 좀 인사도 하시고요. 뒤에도 좀 인사도 하시고 자기소개도 하시면서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한 적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조금만 인사하세요, 빨리. 예, 좀 반갑게. 저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웅성웅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 자료 잘 보시면 답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답이라도 열심히 잘 크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저희 분과에서 야,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국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논의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과가 사회안전분과인데 국가가 있어야, 도시가 있어야, 집단이 있어야, 가정이 있어야, 내가 있어야 뭔가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무언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사람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분과에서 도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거제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디인지 좀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답이 없는 인구 감소다. 국가에서 재정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게 힘드냐면 이미 조사 통계청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5,167만 명인데 50년 후에는 몇 명이 된대요? 예, 3,600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 나이가 44.9세, 45세라고 칠게요. 그러면 50년 후에는 중간 나이가 몇 세가 된대요? 예, 64세입니다. 이곳에 64세가 있으시면 이제 반사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청춘이에요. 그리고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72년, 50년 뒤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때가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나라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 아이를 누가 낳겠냐고요. 참담한데.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잠시만요. 이걸 못 눌러요. 네. 이렇게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안에서의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구 절벽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죠. 인구가 절벽이 되면 성장이 절벽이 되면 재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몇 년도 되면은 인구가 0명으로 계산이 되냐면 빨간 걸로 보시면 2300년이면 인구가 10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년까지는 외국인이 한 50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가 지금 외국인이 한 10% 정도, 인구의 1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경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뒤에 329만 명에서 323만 명, 2052년에는 260만 명. 그래서 21%로 감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0년 뒤에 경남은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4만 2천 명. 그럼 14만 2천 명이면 지금 현재 통영 수준의 인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제 그렇다면 거제는 지금 현재는 요 정도의 인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구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이제 65세 인구가 33,622명으로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거입니다. 이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코호트법으로 인구 계산을 하는데, 제가 유아교과의 인문 교육 계열이잖아요. 수학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냥 현재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요 정도 비율이 되는데, 73년도에 되면 경남 인구가 아마 100만 명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제 인구는 7만 2천 명 정도가 되고요. 2123년이 되면 경남 인구가 23만 5천 명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거제 인구는 16,920명이 된다라는, 단순히 그냥 비율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계속 인구를 유지하려고 이런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 정책의 근거에서 거제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펼치고 있느라고 얼마나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결과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낳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수요일 날일 거예요.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요 회의를 했어요. 요 회의를 조금 빨리 했으면 자료를 제가 만들 때 덜 수고했을 텐데, 요거를 다 했는데 이 안에를 잘 살펴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나라가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회사들이에요. 회사, 대기업들. 뭐 1억씩 줄게, 뭐 출산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정부보다 한 발짝 더 많이 나가는 곳이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야 큰 기업이고 재정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 명 한 명이 엄청나게 소중하잖아요. 쉬러 갈 수가 없는 분위기에 쉬러 갔다가 내 남은 일들을 누군가가 더 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의 학생들이, 요즘의 그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는 거를 조금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조사예요. 조사에 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여성이 나 아이 낳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이 낳고 싶으세요? 남자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싶어요라고 해도 정말 고마운데, 남자들 또한 나 낳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의 답을 해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긴급 처방책으로 결국 하자라는 게, 그럼 많이 데려오자 외국에서. 근데 이것도 지금 쉽지만은 않죠.
근데 조만간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인구의 저명한 교수님께서 2750년이면 한국은 없어질 거다. 그 일본은 한 3000년도 정도에 소멸이 될 거다. 그 핵심을 여성들, 출산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나라,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정책을 우리나라도 다 도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성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걸 계속 가고 있어요. 경제에 우리나라 돈 많이 풀었죠? 근데 이 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플러스 지자체에서 양육 인프라를 얼마나 독창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거제시가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민 당연히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돼요. 소멸을 예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나면 다시 본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가족 개념 확산해야 된다. 노동시간 감소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기업에서 덜 일해라 말하기. 덜 일해도 괜찮다. 네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육아휴직도 지원 지금 많이 지난번에 회의에서 더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지금 대학이 제일 힘들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러 다니거든요. 전라북도는 이미 그 유학생들한테 우리 도시로 와라. 생활 정착금, 뭐 줄게. 대학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또 하나의 고민을 해야 될 건 지역 인재. 제가 거제대학교인데 거제대학교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제가 좋으면 거제에 있을래요, 남을래요 이래야 되는데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년 동안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도시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욕구를 눌러놔줘야 되는데 그 욕구를 눌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지역 인재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제시도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전담팀이 국가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팀은 있다라고 하지만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으려면 기업, 산업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 잘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제시는 시 자체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잘 연계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고요. 제일 핵심은 여성들에게 여성만을 위한 정책. 야, 육아하면 승진식 가점 줄게. 육아 동안에 현장 경제 같이 인정해 줄게.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은 남자 시범 이런 걸 다 떠났어요. 지자체, 회사, 산업체, 옆에 있는 누구누구도 도와준다가 아닌 함께 한다로 이제는 인식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분 남았다고 좀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자살이에요. 인구까지 감소되는데 자살까지 되려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자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제는 자살률이 조금 감소하고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바로 분석을 해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관리 대상이 돼요. 심지어 현장 담당 부서에서는 요 80대. 80대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만 자살에 관련된 수치를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할까? 현재 18년부터 23년도까지 거제 사망자 수와 평균입니다.
73명이 되고요. 감소 증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22년도에서 23년도 늘었죠? 그러면 24년도는 추세가 감소 추세일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책을 강하게 펼칠수록 효과성은 있다. 라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고요. 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우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살로 한 명이 생기면 받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 우울감이 전국 최고예요. 거제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요 문제랍니다. 제가 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가 있으면 관계자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정보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또 하나, 정보를 받아도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다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요. 관리가 될 수가 없죠. 또 하나, 선제적으로 스크린 검사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8월부터 온라인으로 거제시 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가장 큰 자살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과 이 예측 요인과 관련된 부서가 서로 연결이 있어서 예방이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럼 관련 부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을 거냐? 이 기대감이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쌓여서 자살, 인구 감소, 쌓여서 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극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제시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자살 했어요?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화가 간대요. 아, 이러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실까요? 라고 문의를 한답니다. 대다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등록해 주세요.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의 상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법에서 조금 예의로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소방서, 경찰서 자살 시도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다 출동한대요. 근데 문제는 100%다 정보가 전담 부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정보가 넘어간대요. 20%는 이미 그 현장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이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하고 이 자살 우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공유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협력이 잘 갖추어지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광장문화, 시민이 모이는 공원도시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도시는 숨쉴 공간이 있습니까? 거제에 숨쉴 공간이 아주 많습니까? 그 공간 중에 하나가 저는 광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광장 문화의 역사는 그리스의 아고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제목도 미래정책 포럼이죠. 로마에서 이미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장소의 집회의 장소가 있었고 그곳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럽의 광장 문화로 발달을 했고요.
성당, 상가, 녹도, 정원, 카페의 거리로 활성화되었고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포켓파크와 같은 소공원에서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마을마당, 마을 입구의 정자목, 쌈지공원 같은 공간들이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술과 영혼가 또는 정치적 삶의 중심지와 같은 회의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점상을 하고 상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의 기능까지도 같이 겸해서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유럽에 있어서 왕궁이나 강공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이런 열린 공간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의 지하철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는 시장 입구와 같은 곳에 이런 넓은 광장을 두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입구나 마을의 중심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일광욕도 하고 생활에 여유를 부리는 그런 장소로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에서 생긴 이 포럼이라는 용어도 과거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그곳의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 꿈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거기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도시들이 이런 열린 광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열린 광장 속에서는 분수와 같은 이런 시설, 정원 같은 시설, 그리고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 때로는 카페의 거리가 상점 아닌 상점 바깥으로 놓으면서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제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는 가게를 가게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밤이 되면 도로변으로 나와서 카페도 만들고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장소로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포럼이나 광장 이런 것들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유럽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이 만들어졌고요. 그 광장에는 상업적인 공간도 같이 겸해서 했고 거기서 녹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이 바로 광장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주지역 안에도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는 녹지가 있어서 오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사람들에게 안식처와 영혼의 공간을 줍니다. 여기는 런던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대규모 광장을 주어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요. 같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는 이렇게 광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요. 또 보신 것처럼 카페 거리들이 바깥에 나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광장이죠. 뉴욕의 타임스퀘어인데요. 1년에 3,9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통과교통객이 하루에 3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유명한 광장을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삼성 광고가 나오죠. 바로 저 광고판과 이런 것들이 도시를 새로운 공간으로 또는 새로운 기능으로 또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로서도 그 가치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최초로 만들어진 포켓파크인데요. 팔레이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적은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가 흘러내리고요. 사람들이 저기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눔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영국의 새로운 재개발 지역인데요. 하천 위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광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틀 베니스하고 연결이 되는 바다로 연결되는 장소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광장을 수상 물 위에 뜨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도시의 공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 전통 마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목이 있었고요. 그 정자목이 있는 공간에는 마을 회관과 또는 마을의 정자목,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기도 하고요. 행사도 하기도 하고 모임도 가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마을 마당에 있었던 이런 공간들은요, 바로 생활의 중심 공간이었고 생산, 작업, 의식, 정서, 채광, 통풍,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졌던 마을 마당입니다. 사실 이 나무는 부산의 기장에 있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1300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마을에 있었던 이런 마을 마당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능들을 가졌던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마을 마당에 있었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독일의 하펜시티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평상 같은 것들을 저런 해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평상이라든지 이런 좋은 문화들, 이런 정자목과 같은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도시 속에다가 사실은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도시 속에서 이런 광장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세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일들이 도시에다가 걷는 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같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차량이 많아서 늘 막히는 도시에서 갑자기 도로 다이어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도시의 그런 측면에서 도시를 걷는 문화로 만들고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들고 한다면 훨씬 더 거제가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가려온 영국이나 프랑스, 런던,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들은요, 도로를 점점 줄이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녹지, 녹도 문화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과 녹지가 연결된 녹도 문화를 연결시킴으로써 바로 공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광장의 하단부에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주차 문화를 지하 공간을 개발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은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는 것 같이 모든 도시들은요,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양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달았던 이런 도로들을 전부 도로를 좁힙니다. 그리고 저곳에다가 걷기 좋은 정원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식재를 해서 그러면 상점에도 들어가고 장사도 되고, 또 밤이 되면 저곳에는 바깥쪽으로 카페들이 나와서 저기에서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파는 공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광장과 광장이 연결되는 이런 녹도 지역에는요,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커뮤니티 가든도 만들고 그리고 녹지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걷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중심가의 지하부에는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편한 도심 주차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현재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공원들을 좀 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만드는 공원 리브레이션 문화들을 활성화시키고요. 이런 녹지 안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나와서 담소하고 회의하고 그런 광장의 역할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애완견하고 거리를 걷고요.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과 같이 거리를 저렇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차량 문화와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또는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터 모든 이런 문화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는 이런 걷는 문화가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미래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들도 심지어 오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도시와 도시의 공간들을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5분, 10분 만에 걸을 수 있는 이런 생활권 공원 안에 소규모 광장이나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닥쳐질 이런 미세먼지나 폭염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체육공원이나 방제공원, 하천공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성을 만들고요. 또 대표공원인 이런 큰 공원들을 통해서 문화행사와 거점공원으로서 지역의 문화, 역사를 하게 되고요. 거제를 둘러싼 산지와 같은 이런 자연, 산림, 이런 지역들을 연결시켜서 도시의 어떤 녹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다가 광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광장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편한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도로의 중심부의 상당 부분은 일방 통행을 통해서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하고요. 이 광장으로 연결된 모든 지역들은 녹도를 만들어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도시는 이렇게 꽃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어야만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이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